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죠. 네, 회의는 80분가량 진행됐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는데요. 관련 대응 방안이 전달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측은 미국이 향후 며칠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시설은 지하 80m 깊이의 방공호를 갖추고 있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미국의 벙커 관통 폭탄 GBU-57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이 열린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길에 오르며 휴전이 아닌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진짜 끝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국면에 들어서게 될 텐데 이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이후에 나온 반응인데요. 앞서 세이드 압둘라히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도 지금까지의 작전은 억지력 차원의 경고였을 뿐 곧 본격적인 보복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적파 하마스를 도운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편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패션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신발 브랜드들이 제품값을 올렸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VF 코리아가 운영하는 신발 브랜드 팀버랜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츠와 보트 슈즈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팀버랜드의 대표 제품인 아이콘 6인치 부츠는 26만 8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3.7% 인상되는데요. 팀버랜드 측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원부자재 비용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니커즈로 잘 알려진 컨버스도 지난 15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오메가 트레이너 블랙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11.8% 인상됐고 런스타 트레이너 블랙도 9만 9천 원에서 10만 9천 원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많이 올렸죠? 네, 샤넬은 올해 들어서만 3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2일 일부 가방과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앤 코는 지난 2월 일부 품목의 가격을 2에서 5% 인상한 데 이어 4개월 만인 지난 3일에도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 올렸습니다. 패션 제품은 디자인과 제품명을 조금씩 바꿔 가격을 조정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먹는 것뿐 아니라 입고 착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는 수치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만 체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라면 하나에 2,000원이나 하냐며 물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에 나선 가운데 배달 음식과 달걀 등의 가격 잡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우선 현재 가장 체감이 큰 외식이나 또 가공식품 분야에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650만 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3번 결제하면 다음 주문 때 쓸 수 있는 10,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외식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 등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 가공식품과 관련해선 업체들의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예산 2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하고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불안한 농축산물들이 있죠. 여름엔 폭염으로 배추 재배가 줄어든다고 하고 또 닭고기는 수입이 막혔고 또 이제 달걀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에 대해서는 봄 배추의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달걀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생산자 단체의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그저께 첫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불거진 수입 중단과 관련해선 다음 달 말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우선 들여오고 8월부터는 브라질 내 질병 우려가 없는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우입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인 햇살론 15의 상환유예나 만기 연장 심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이 심사했지만 거절 사례가 많아서 신청률도 낮았는데요. 앞으로는 서금원이 직접 심사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햇살론 15 관련해서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연 15.9% 금리의 대출을 서금원이 100% 보증해서 내어주는 햇살론 15를 취급하는 14개 은행 모두 이 상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전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만기 연장 특례 관련한 서금원의 규정 개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햇살론 15 차주가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가 은행이었습니다. 또 사유도 실직, 폐업, 사고, 질병 등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감소만 증빙되면 서금원이 직접 심사를 해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승인율을 올릴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자 관련한 규정도 완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연체가 30일 이상 된 경우에만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5일 이상으로 연체 기준 일수가 줄어듭니다. 원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서금원은 최근 소득 감소나 연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채무 조정 등 경쟁력 종합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공할 국정기획운영회가 오늘 첫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당정협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최종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 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과거 정부와 달리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담길 전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도록 하는데 협의했다 밝혔고요. 아울러 코로나 부채 탕감과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등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으로 내려가서 첫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죠.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업무 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술주도 성장과 업종 지역별 격차 완화를 지목하며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는 세수 악화를 고려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 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처럼 과거에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조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부터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금요일까지 사흘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편 최근 대출 시장의 관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입니다. DSR이 내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지는데 다음 달부턴 금리가 올랐다 치고 한도를 산정해서 대출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DSR을 피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DSR을 피할 수 있다니 어떤 대출인가요? 네, 예금 담보 대출인데요. 예금이나 청약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담보로 예치금의 95% 수준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입니다. 예금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9월 연 4.87%에서 올해 4월에는 4.34%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4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월 4조 8천억 원대에서 매달 증가하며 이번 달에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상품이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인 보험 계약 대출, 즉 약관 대출도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약관 대출은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미리 받는 셈인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가능해 급전 창구로도 불립니다. 약관 대출은 매년 늘어나다가 올 들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업계가 약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DSR 규제 강화 속에서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당분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리즈 이한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경매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강남, 비강남 할 것 없이 이달에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라 규제 틈새를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큽니다.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3단계 DSR 규제가 임박하면서 낙찰 희망가를 높이 써서라도 거주할 주택을 받으려는 실수요까지 맞물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최근 약 2주간 서울 아파트 경매 가운데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경매 건수는 모두 24건인데요. 이미 올해 월 평균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달에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강남 지역 최근 경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보 미도맨션 106제곱미터는 감정가보다 10억 6천만 원 이상 높은 42억 원대에 낙찰됐습니다. 매각가율이 무려 133.8%나 됩니다. 용산구와 송파구에서도 감정가보다 5억 원가량 높은 낙찰가가 나오면서 매각가율이 120%를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평소와 달리 매각가율이 100%를 넘어선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동작구와 동대문구에서도 감정가보다 수천만 원 높은 가격의 경매가 이루어졌고 성북구나 영등포구 등에서도 감정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낙찰가가 형성되면서 매각가율 100%를 넘긴 거래가 잇따랐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2주나 더 남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매각가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인 G7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관세 협상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됐지만 일본을 포함한 9개 국가의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면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우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한 확대 세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전도 소개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며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
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이 대통령은 어제 호주와 남아공에 이어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9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영국과는 FTA 등 양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Whether that's on trade and the economy, particularly the enhance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우리 FTA 대쟁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장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는 잠수함을 포함한 방산, 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돌입합니다. 올해도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를 비롯해서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지희 기자. 네, 윤지희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현대차 노조가 어떤 협상안을 제시하나요? 현대차 노사는 오늘 오전 울산 공장에서 사측과 올해 임단협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임시 대의원 회의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기본급 월 14만 1,300원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과 상여금 900%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통상임금 위로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연장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 산정에 영향을 주는데요. 앞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대신 소급 적용은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말 진행한 임시회의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년에서 2024년 3년치에 대해서 1인당 2천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대신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로 사측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노조가 이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사측과 갈등이 상당하겠어요. 네, 현대차 조합원이 4만 1,000명 정도인 걸 고려하면 사측이 지급할 위로금은 총 8,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일 경우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했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회사 측은 이런 점을 문제 삼아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주 4.5일제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 요구와 같은 안건도 다뤄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진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공급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빅테크에 HBM을 납품하는 상황이 그간의 실기를 만회할 반전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기업에 HBM을 공급하는 건가요? 네, 미국 AMD는 현지 시간 12일 인공지능 가속기에 삼성전자의 HBM3 12단이 탑재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퀄테스트도 통과하면서 5세대 HBM 8단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회복하면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신호탄이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SK하이닉스 제품을 구할 수 없다 보니 성능이 부족하지만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삼성전자를 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번 납품이 실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미래 경쟁력에 관건이 될 텐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6세대 HBM은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묘수로 꼽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디램 1위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선 반드시 엔비디아에 HBM4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HBM4 샘플 납품에서도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경쟁사에 뒤처지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글로벌 전략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 구원투수로 등장한 전영현 부회장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K뷰티 사업의 중심에 있는 한국콜마그룹이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남매가 갈등을 빚자 아버지인 윤동한 창업회장이 딸의 경영권 방어에 나선 건데요. 장남을 상대로 증여했던 지주사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남매 간의 갈등에 어쩌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송까지 건 건가요? 쉽게 말해 남매에게 사업 부문 나눠서 사이좋게 경영하라고 지분 줬는데 장남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지주사 지분을 다시 내놓으라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윤 회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 등 화장품 제약 부문을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 B&H의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윤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장남이 최대주주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여동생이 경영해온 콜마 B&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책임을 물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지주사를 통해 윤상현 부회장 등을 콜마 B&H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윤여원 대표 측은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약 32%, 윤여원 콜마 B&H 대표가 7.5% 지분을 갖고 있고 콜마홀딩스가 콜마 B&H 지분 약 45%를 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주한미군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의 주택 보수봉사를 진행했습니다. LH 임직원과 주한미군 장병 등 40여 명은 어제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후손의 주택을 방문해서 오래된 지붕과 처마 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224세대의 주택 보수를 완료했으며 올해 80여 세대를 추가로 지원해서 총 300호 이상의 주택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